안녕하십니까. 연수살인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오늘은 고릴라 살인자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했네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소장님 혹시 에드거 앨런 포가 쓴 모르그가의 살인이라는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에드거 앨런 포 소설은 단편 소설 검은 고양이 네로밖에 안 봤네요. 그 모르그가의 살인을 보면은 이제 뒤팽이라는 탐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모르그 살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때 어떤 하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을 실제 저지른 그 범인이 네. 원숭이예요. 침팬지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앞부분을 들었을 때 약간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을 뭐 활용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범죄자였던 것 같아요, 좀. 그렇군요. 네. 에드거 앨런 포의 제목이 뭐였죠? 모르그가의 살인. 모르그가의 살인. 네, 제가 스포했습니다, 이제. 장편인가요? 아니요, 그 에드거 앨런 포가 쓴 그 추리 소설이 몇 개 있는데 네. 그런 건 대부분 짧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모든 에드거 앨런 포 책을 다마다 우울과 몽상이 혹시 실려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네. 책은 사놓고 다 읽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번에도 이름을 밝히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이 사람의 이름은 얼 레너드 넬슨이에요. 벨 거너스 그리고 이제 리디아 셔먼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10대 괴물들에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10명의 괴물들이죠. 그렇죠. 네. 이 사람도 이제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 얼 레너드 넬슨 같은 경우에는 아기 때부터 그를 보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범죄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의 그 옛날 사진을 보고 있으면 멍한 표정에 입가를 늘어뜨린 그런 타락한 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부분까지만 들으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외모에 대한 편견 아닌가 그렇죠.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레넌드 넬슨을 삐뚤어지게 만든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얼 레너드 넬슨이 사실은 어렸을 때의 삶이 얼마나 불행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이 얼 넬슨을 낳자마자 얼마 안 가서 매독으로 다 사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 아까 말했던 그 문제의 사진이 부모가 매독에 걸려 죽은 뒤 어리 고아원에 맡겨진 직후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러니 그래요? 애가 부모와 떨어져서 엄청난 공포, 낯선 환경에 있는 그 두려움 이런 게 얼굴에 녹아났기 때문에 분명 그 사진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아이의 공포심이 드러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이후에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이제 외할머니의 집에 맡겨져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열렬한 기독교 신자였다. 그리고 이제 과부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열렬한 정도가 엄청날 정도로 열렬했다라 그래요. 뭐 근본주의자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를 이제 평생 성경에 빠져 살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외할머니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계속 외할머니랑 살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적으로 상당히 충실했고 그러면서도 어린 소년의 그 가정 생활을 이끌어 나가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어의 할머니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이 활동이 왕성한 어린 그 소년을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런 거 경제적인 부분 그런 게 정말 쉽지만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상당히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 같고 그리고 자식들을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서 많은 엘 넬슨과 그리고 그 양육자 할머니 사이에서 뭔가 트러블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혹시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 들려줄 만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른에게 안정된 가정을 좀 제공을 해주려고 그랬던 할머니의 노력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어의 행실은 나이가 들수록 유별나졌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할머니가 보여줬었던 좀 심각한 종교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리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듯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반항이었겠죠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막
포악하게 음식을 뭐 먹어치운다거나 때로는 뭐 저녁 식사 때 식탁에 올리브유 막 이런 걸 뿌리거나 뭐 이런 어의 모습에 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이 사람을 조롱하고 동물이라고 불렸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면 상습적으로 옷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은 채로 분명히 학교를 나섰는데 집에 도착하면 다른 옷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옷이 다른 사람들의 옷보다 훨씬 더러운 그런 옷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연쇄살인마 같은 경우에는 연쇄살인마의 입장에서 진술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그에 비해서 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변호가 전혀 없고 주변에 객관적인 것만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뭐 보면은 또 심각한 자기 연민, 뭐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런 학생이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감당하기 힘든 주변을 미치게 만드는 그런 분노를 막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노의 에너지가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7살 때 초등학교에서 쫓겨나고요. 이웃들에게서 좀도둑, 뭐 가게털이범 이런 평판을 얻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처럼 어떻게 보면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소위 말하는 10계명을 막 밥 먹듯이 어기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할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상당히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런데 뭐 어쨌건 이 외톨이였던 얼 넬슨 이 사람은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 시점에 좀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라면 어떤 게 있는 거죠? 1907년 얼이 막 10살이 되었을 때인데 자전거를 타다가 다가오는 그 노면 전차라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위에 아마도 저희 그 일반 지상에 다니는 전차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전차에 부딪혔는데 조약돌 바닥에 거꾸로 떨어져 가지고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일주일 정도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거든요. 당시 사고로 인한 두뇌 손상의 후유증으로 이 장차 그의 정신에 이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니면은 이게 어린 시절부터 보여줬던 포악한 행동의 증세가 뭐 가계 유전 때문이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이게 이제 이 사건 때문에 대한 얘기도 있다. 그런데 어쨌건 이 사람은 그 이후에 정신 이상의 증세를 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게 10살 때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살 때 이런 두부 손상이 있었다라면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교육을 잘 이수할 수 있었을까라는 걱정이 가장 먼저 드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학교를 다닙니까? 그러니까 14살까지 정식 교육을 끝마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그 이후에 이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게 왜 그러냐 보면은 학교에서 쫓겨난 뒤에 하찮은 직업들을 전전했고 빈약한 수입은 강도짓으로 보충했기 때문에 아마도 14세 시점에 이제 정식 교육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중퇴 정도의 그렇죠. 학력이 됐네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상당히 충격에 빠뜨렸던 샌프란시스코 대지진이 있고 2년 뒤에 외할머니가 몇 해 전에 세상을 떴고요. 이 무렵 이모 릴리언과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모 릴리언이 얼을 더욱 더 어떻게 보면 극진히 챙겼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는 몇 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년 뒤에 이모랑 지냈다는 건데 네. 이모가 조카를 열심히 챙겼다. 연민이 많이 느꼈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 외할머니도 좀 유별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이 아이가 피해자일 것이다라고 생각에 감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후에 이모의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럼 어쨌건 이 이모 릴리언과 함께 지낸 얼의 행동 어떻게 기록돼 있나요? 그렇지만 얼의 행동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기괴한 행동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투렛 증후군이라는 건데 반복적으로 불수의적 그 신체 움직임과 음성 반응을 나타내는 신경계의 유전적 장애라고 하는데 틱장애랑 비슷한 건가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거에 걸린 것처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막
음란한 말을 내뱉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막 묵시록에도 막 더욱 집착하고 집에 손님이 들으면은 막 물구나무 서서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막 이상한 버릇들을 자꾸 가지게 되고 그런 걸 자꾸 막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예전 같으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모 릴리언이 별난 조카에 대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1915년에 이 얼이 주거 침입을 저질러서 체포가 되었을 때도 이 이모가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어떻게 보면 선처를 호소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러나 이 이모의 탄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얼이 생퀸틴 교도소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1900년대 초의 일이에요. 그렇죠. 방금 그 사건은 1915년이고요. 그러면 이 감옥에서 2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얼의 삶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온 시기가 1차 세계 대전이 최고조에 달할 시점이었다 그래요. 감옥에서 풀려난 얼이 이제 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당시에 제가 또 지금 또 약간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미국이 그 독일의 잠수함 부대에 습격을 당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 대전에 참전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유럽의 세계 대전 속으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끌려 들어가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얼도 자연스럽게 애국심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군대에. 그렇군요. 그걸 애국심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아마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거예요 나라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런 뭐 무역 상선이 습격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를 구하자, 뭐 젊은 청년들이여 모여라,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실상 군인 시절에 대부분을 해군 정신병원에서 지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타고난 정신질환자. 그러니까 타고난 정신질환자라는 표현 자체가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이 정말로 둘 다 만연했다 이런 이제 진단을 받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까 얘기를 들어오면 그런 사람이 군대에 제대로 적용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어쨌건 결국 군인으로서의 삶도 원만하지 못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처음으로 그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걸 수도 있고 무언가에 대한 꿈이 생겼을지도 모르는 시기였는데 그것도 꺾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1919년에 군에서 나와서 22세였거든요 당시에. 그때 이 얼이 릴리언 숙모의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릴리언이 이 또 얼마만큼 헌신적이냐면 얼에게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얼이 기록에 따르면 자신의 여자를 만났다. 처음으로 만나게 됐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의 여자요? 어떤 여자였습니까?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고 그 여자가요? 예. 58의 노처녀 메리 마틴과 사랑에 빠졌다. 58이요? 네. 지금 얼이 22살이죠. 22살. 그러면 40살이 넘는 아니죠. 36 차이. 36살 차이네요. 36살 그렇죠. 차이 연상의 여성을 만났네요. 네. 그래서 들리는 바에 따르면 메리는 이 얼에게 모성적인 감성에 의해서 끌렸다. 이렇게 뭐 전해진다 그래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얼마 뒤에 이제 뭐 당시 병원에서 상당히 유별난 커플이라고 불렸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별난 커플이 결혼식을 올렸고 신부인 그 넬슨 부인이 처음에는 자기 그런 괜찮은 남자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미치광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보였길래 과거에 보였던 행동 그대로 보였나요? 혹시? 그렇죠. 뭐 그거보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는 없었을 텐데 자신이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고요. 묵시록의 뭐 짐승, 아마 요한계시록 내용일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뭐 짐승에 대해 떠들어댔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면 뭐 끊임없이 이 메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앙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한 막 비난을 하고 목욕을 거부하고 어렸을 적 테이블 매너, 그러니까 막 올리브유 뿌리고 막 갑자기 짐승처럼 먹기 시작하고 하는 거를 다시 보여주니까 이 아내가 이거는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기에 만든 거예요. 분노 조절도 안 됐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의 광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편두통 역시도 상당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직장에 또 있는 동안 또 한 번의 두부 손상을 또 입게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게 된다. 그렇게 그래요? 됩니다. 이때 이후로 이상 증세는 어떤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좀 그런 증세가 심해지는 게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더욱 폭력적이고 더욱 편집증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꾸 이런 행동을 하니까 주변에서 이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움의 대상인 거고 점점 더 외톨이가 되어 가니까 자신의 분노를 다른 곳에 이제 점차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1921년 5월 19일에 자신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는 소녀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 가스 배관공인 척하면서 이 소녀가 놀고 있는 지하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실에서 12세의 소녀를 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소녀가 정말로 사력을 다해서 맞서 싸우면서 막 비명을 지르니까 이 여성의 오빠가 지하로 달려와서 이 넬슨의 행각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데, 근데 이때 넬슨이 소녀의 오빠를 밀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고요. 경찰이 이웃을 샅샅이 뒤지고 2시간이 지난 후에 넬슨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행동이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 행으로 만들어요. 감옥에 들어갈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네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전 부인이었던 메리가 얘는 무조건 이 감옥에 보내야 된다라는 이런 뭐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다. 아, 감옥에 보내라는 공고를 했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보면 불안, 폭력, 위험, 흥분, 우울의 증세가 있는 남자고 자신의 건강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병원에 들어가지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 이게 더욱 더 연쇄살인마로서 발전하는 계기가 됐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기상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제 생각에 이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정말 연쇄살인마로서 거듭날 것 같은데 그게 언제입니까? 1925년 6월에 풀려납니다. 몇 년 안 돼서 풀려나네요. 그렇죠. 그 후 이제 1년이 채 되기 전에 광기에 빠진 가장 무섭고 왕성했었던 연쇄살인범의 시대가 이 시대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연쇄살인범의 그 시기가 온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1926년 2월 어리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숙집을 운영하는 60세의 클라라 뉴먼 부인 앞에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하숙집 앞에 유리창에는 그 빈방이 붙어 있다. 이제 그런 문구가 붙어 있었는데 머물 장소를 내 찾으러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집주인과 단둘이 있게 되자 맨손으로 이제 집주인을 습격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사체 훼손 행위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여기서 그 처음에 아까 메리를 만났을 때 어머니 모성애를 느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외할머니를 떠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해보면 36살 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이로만 따지면 어머니 나이가 맞아요. 네네. 근데 메리를 봤을 때 그 나이의 메리의 모습은 어린 나이 시절에 기억하는 자기 외할머니의 모습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공격하는 여성도 물론 뒤에 이제 타겟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첫 살인이 지금 할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시체를 능욕까지 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성적 동기도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범죄자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그 외할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아까 그러니까 모성애라는 부분을 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쨌건 사건 그 이후의 행방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듣고 싶네요. 네, 이후 이제 몇 달간 어리 그 서부 연안을 따라서 뭐 무시무시한 그런 살인 행각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성적 폭행의 행동을 일삼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1926년 2월에서 11월까지 이 사람에 의해서 희생된 여성의 숫자가 10명이 넘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소장님이 사실 보셨던 부분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 희생자들 모두 여자 안주인들이었다. 나이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 모두 이제 목이 졸려서 사망을 했고요. 죽은 뒤에 다 성적 폭행을 당한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렵 언론이 정체불명의 살인광에게 아까 나왔었던 그 닉네임 어둠의 그 고릴라 킬러라는 닉네임이 붙이기 전에 어둠의 교살자라는 별명을 먼저 붙여주고요. 또한 이 서부 연안을 따라서 대규모 범인 수색을 이제 시작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군요. 어일도 그러면 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텐데 그렇죠. 어른
이 무렵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서부 연안에 있었다면 이제 내륙으로 이동을 하고요. 12월 2일 아이오와주 블러프스에서 59세의 존 브리어드 부인을 살해를 하고 12월 27일 미주리 캔자스시티에서 28살의 제르메니아 하핀이라는 여성을 살해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범인은 그 하핀 부인의 8개월 된 아들까지 이제 공격을 하는, 그래서 그 아들마저 살해를 하는 그런 행각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아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살해를 했는지? 아이 역시도 이제 그 질식사를 시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방향을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사실상 미국 전역에 약간 이런 이상한 살인광이 존재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확실시되니까 비상령이 선포가 되고요. 경찰들은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용의자의 외모를 파악하는데 이제 주력을 합니다. 그 외모가 이제 저희가 오프너에서 소개를 했었던 검은 머리에 작고 단단한 체형, 비스듬한 이마, 튀어나온 입술, 그리고 이제 기계알이만치 큰 손이 이제 범인의 특징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뭐 용모 자체가 오프너에 나왔던 것처럼 약간 원숭이를 닮은 것 같아서 그래서 고릴라 킬러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여지게 됐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점부터 어뢰 몽타주가 뿌려진 것으로 봐도 사실 좀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특별한 외모를 가졌고 몽타주가 부러졌다면 체포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얼이 이제 이후에 이제 내륙을 벗어나서 동부 지역으로 향하거든요. 그래서 4월과 6월에 필라델피아, 버펄로, 디트로이트, 시카고에서 여성 4명을 더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북쪽의 캐나다로 진로를 돌리면서 위니펙에서 마지막 2 희생자를 더 낸 뒤에 체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체포되는 과정에 대한 따로 이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체포가 되었다라는 사실만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얼은 재판에서 바로 사형을 선고받나요? 그러면? 그 1927년 11월 이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 얼 레너드 넬슨이 이듬해 1월 위니펙에서 교수형에 처해졌다라 그래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성경을 놓지 않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라는 이런 좀 특이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1926년 2월에서 1927년 1월까지 1년 동안 이 살인 행각을 펼쳤는데 이 기간 동안에만 이 사람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람의 수가 22명이 넘는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한 90년 전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누명을 썼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의혹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모적으로도 좀 차별받을 만한 외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아마 진범이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남았는데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혹시 이 얼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들려줄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은 소장님께서 아까 이미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희생자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얼의 심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넬슨, 이 얼 레너드 넬슨이 메리 마틴을 아내로 선택한 이유, 그리고 살인자로 선택됐던 희생자들의 유형을 고려를 하면 이 상당한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미망인, 나이가 적지 않았고 메리와 유사한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더 근접하게 보면 자신을 어린 시절에 자신을 양육하고 혼내기도 했었던 그 반대편에 서 있었던 자기의 외할머니와 닮은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살인자가 경멸했던 여성,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여성이 자기한테 금기시 시켰던 문화나 이런 뭐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한테 그런 상당히 좀 안 좋게 다가왔을 거예요. 좋은 기억을 남기지 않았을 거고 그는 자신에게 이런 억압, 무력을 휘둘렀던 할머니를 그 희생자들에게 덮어 씌워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해소와 그동안 자기 삶에 대한 해소와 복수 이런 심리였을 가능성도 꽤 크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나요? 이 사람의 이제 두부 손상 이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정확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당시가 아니고 요즘에 흥미로운 연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쇄살인범들이 어린 시절 심각한 머리 부상을 당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도하게 폭력적인 범죄자들이 어릴 때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고 그 충격을 잊지 못한다라고 이제 파악한 일부 학자들이 뇌 손상이 연쇄살인범이 되는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확신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 역시도 연쇄살인을 뇌 손상 하나만으로 궁극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넬슨의 문제는 가정 문제로 시작이 됐고 광신적인 할머니의 양육이 영향을 주었던 것이 맞을 것이고요. 더욱이 자전거 사고와 그 이후에 또 한 번의 두부 손상이 이 사람을 좀 더 그런 정신적으로 몰아세우는 계기가 되면서 극도의 정서 장애 증세를 보이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오늘의 이프 생각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오늘의 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 레너드 넬슨이 이 시기 자체가 그래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성장 과정을 하면서 자기만의 타당한 여성상 이상형을 그리지 못했던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억 속에 보면은 그 릴리언이라는 헌신적인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는 그래 저런 여자를 만나서 나도 이제 좋은 삶을 살고 저런 여자와 이제 서로 예쁜 가정을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나한테 가학적 행위만 했던 할머니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걸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보면은 자기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준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의 이프를 할머니가 아닌 이모의 손에 처음부터 자랐다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이프까지 저희가 준비한 연세의 엑스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죠. LBC 방송국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다양한 저희 방송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삼삼한 심리학이라고 또 이제 오슬오슬 열심히 만들고 있고. 역시 이거 대본이 있으니까 항상 똑같이 항상 읽으셔가지고. 네. 제 화술광자 또 여러분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LBC 방송국 채널 다양한 컨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다양한 방송에도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 있나요? 뭐 따로 이렇게 공지를 할 거는 없고요. 이제 저희가 두 편을 하게 되면서 사실 엄청 가시적으로 눈에 띄진 않았지만 조금 시간이 대체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짧은 거는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줄었고 긴 거는 어떻게 보면 한 길게 보면 10분을 넘게 줄은 컨텐츠들도 있는데 이게 더 자주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면서도 눈치를 채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광고의 수는 줄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광고를 봐주시면 좋은 거지 저희가 강제로 광고를 봐달라 저희가 뭐 강제한다고 강제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이제 광고를 봐주시면 감사하다라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이 방송을 보는데 광고의 타임 시점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스킵을 하셔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최대한 그 타임을 피해 가서 이렇게 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광고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로 또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설록수님의 구차한 변명까지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세의 엑스per트 최철규였습니다. 네, 오설록수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